당신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한 사람, 혹시 남이 아닌 가족 아니었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건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와 자매였다는 사실을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인데도 왜 그들이 남보다 더 모질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그들은 내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얹어 놓을까요?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며 넘겼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명절 분위기 때문에, 형제지간 멀어지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삼켜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 오히려 시간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망설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혈연인데, 남들 눈치도 보이고, 그 망설임이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제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이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상처의 습관이기 때문인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은 가장이 되고, 부모는 부모가 되고, 형제는 형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우리는 혈연이라는 이름에 묶여 평생 마음을 소모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은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혈연이라도 가족이라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부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 생각해보면 언제나 같습니다. 그 상처가 피가 섞인 형제자매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많은 인연을 만났지만 정작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는 사람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같은 부모 아래 자란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예고 없이 집 앞에 서 있는 형제. 바쁘다 말해도 짧게 들렀다 갈게 하며 들어오는 형제. 당신의 삶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형제. 이들은 당신이 지켜온 생활의 선을 가벼운 장난처럼 넘나듭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괜찮지 하며 허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열어준 문은 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양보를 의무로 착각하며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집은 당신의 공간이 아닌 것 같고 당신의 하루 일정은 그들의 필요로 끌려가고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가족 중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잃으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 심경주석. 특히 형제관계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가 곧바로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같이 자란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오래 남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말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빠서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라며 죄책감을 주고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네가 도와야지라며 당연한 의무처럼 말합니다. 당신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운함을 표현하고 그러다 결국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이런 형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삶의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편하면 그만이고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어떤 감정인지 그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저 계속 기대고 요구하고 간섭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혈연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일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 생활, 선택, 감정은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형제는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가, 아니면 계속 흔들어 놓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선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그 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짐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허락 없이 삶을 침범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닌 오로지 당신이 스스로 지켜낸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2부. 도움만 바라는 사람. 우리가 오래 살아오며 가장 억울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대부분 남이 아닌 형제자매에게 이용당했던 때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기에 도와줬던 건데 그 도움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유형의 형제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 급히 사람 손이 필요할 때, 부모님 문제로 누군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제야 전화가 울립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도움은 계속되고 요구는 더 커지고 감사함은 사라지고 기대와 당연함만 남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절하려 하면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런 말로 죄책감을 씌웁니다. 이런 형제들은 당신의 선의를 약점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착해서 도와준 건데 그들은 내 역할이 그거지라고 간주합니다. 부모님 돌봄도, 집안 의무도, 이사 도와주는 일도, 급전 마련도, 심지어 작은 일상의 잔심부름까지 전부 당신에게 몰립니다.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그들은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핑계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기대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은 당신을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에너지 모두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당신은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처가 쌓입니다. 나는 왜 늘 도와주는 사람일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만 대할까? 가족이라서 더 서운하다. 이 질문들은 마음에 오래 머물며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가 없으면 친함도 오래가지 못한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유지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굴러가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당신은 늘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은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선의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지칠 때까지 부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이 형제는 나를 존중하며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를 당연한 자원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죄책감을 씌우는가? 내 도움을 고마움으로 받는가? 아니면 권리처럼 요구하는가? 만약 답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누군가의 끝없는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심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3부. 기억을 무기로 쓰는 사람.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아프게 남는 말들은 낯선 사람에게서 온 말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형제자매에게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잔인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를 꺼내 끝없는 농담처럼 던지고 사소한 실수 하나를 평생의 낙인처럼 붙잡고 당신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제는 늘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족 모임만 되면 당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실수, 젊을 때 겪었던 아픔, 이미 지나간 실패들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쟤 예전에 이런 적 있었잖아. 우리 집에서 제일 사고 친 게 누구인지 알지? 그때 너 진짜 엉망이었잖아. 그들은 웃고 있지만 당신은 웃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마음을 긁는지, 얼마나 오래 가슴 속에서 울리는지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소리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옛날 얘기 좀 한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옛날 얘기 때문에 당신 마음 한쪽은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허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애절양.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를 붙잡고 현재의 당신을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무기로 쓰는 형제의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언제나 옛날의 그 모습, 실수한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마치 과거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말에 침묵할수록 그 기억 조작은 더 심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네가 원래 그렇지라고 말하며 당신의 현재를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성장했고 깨달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이제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걸까? 나는 이미 벗어난 과거를. 왜 저들은 계속 꺼내는 걸까?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당신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옛날로 끌고 가는 관계라는 것을. 중요한 건 과거를 계속 꺼내는 사람에게 당신의 현재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당신의 성숙은 당신의 선택으로 드러나면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무기로 사용하는 형제와 거리를 두는 일은 미움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따뜻한 보호입니다. 당신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4부. 마음을 소진시키는 사람.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처는 주먹처럼 날아오는 상처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는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고 말투는 부드럽고 걱정하는 척 다가오지만 막상 돌아서고 나면 당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이 유형의 형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대놓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쁜 일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냐라며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내가 겪은 건 그보다 더 심했어라며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런 형제는 늘 미묘한 비교를 섞어 말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넌 왜 항상 그런 식이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만 하던데.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늘처럼 잔잔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존감을 살짝씩 흔들어 놓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당신도 한 번쯤 느꼈을 겁니다.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쪽이 괜히 허전해지는 기분. 이게 바로 정서적 소진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는 상태. 그리고 이런 지침은 생각보다 오래가고 깊게 남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도 사람 사이의 집착과 비교는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뜻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관계가 나를 가볍게 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마음의 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계일수록 이런 소진을 더 오래 견뎌버립니다. 그래도 혈연이니까 가족인데 나쁜 마음 쓰면 안 되지.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모든 말보다 더 솔직합니다. 몸은 버티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정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감정을 더 많이, 더 깊게 소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형제와 만나고 나면 나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는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인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가? 그 답이 무엇이든 당신 마음은 그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감정이 계속 지쳐가는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소진시키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떤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계속 빼앗기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관계보다 먼저 돌봐야 할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만 당신 곁에 둘 때입니다. 5부. 당신의 길을 막는 사람.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장 뒤늦게 깨닫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괜히 힘들게 왜 하려고 해?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말할 때 그건 네가 감당 못할 걸. 당신이 삶의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낼 때 네가 그런 성격으로 되겠어? 이 말들은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원래 자리로 묶어두기 위한 말입니다. 이런 형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달라지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서 오래 유지해온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아질수록 그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변화를 축하해주기보다 막아서는 말과 태도로 당신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걱정이나 현실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들이 당신의 용기를 꺾고 당신의 선택을 위축시키며 당신의 삶을 작게 만들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한 번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던 적이 없다는 것도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남의 말에 기울게 된다. 심경미럼. 삶의 선택은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관계는 어떤 인연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세우기도 전에 형제가 먼저 말합니다. 너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었잖아. 괜히 나섰다가 문제만 생긴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가끔은 당신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왜 늘 반대부터 할까?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하면 왜 불안해하지? 왜 내 삶을 함께 보려 하지 않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하면 자기들 역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이 넓어지면 그들도 새로운 길을 봐야 하고,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들도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가까운 사람을 먼저 붙잡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그들의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릴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이 마치 사실처럼 마음에 박힐 때,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 동안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말에 주저앉아 내 삶을 미루고 미뤘던 시간, 그리고 그 미룬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이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이 형제의 말이 정말 나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말인가? 그 답을 아는 순간 관계의 본질도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나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생겨납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걷고 싶은 길을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어서 더 견뎌왔던 일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걸요.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흔적은 오래 묵어서 더 조용히, 더 깊게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연을 이어가는 일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도, 가족을 의심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당신 마음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돌봐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왜인지 만날수록 마음이 무겁고 대화를 나눌수록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직해서 편안한 관계는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가볍고 힘든 관계는 헤어지고 난 뒤 한참 동안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남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이제는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참고 버티며 쌓아온 마음의 짐보다 늦게라도 나 자신을 지키기로 한 선택이 훨씬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리는 결국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도 선이 필요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거리가 있으며 누구보다 소중한 건 결국 당신의 하루, 당신의 감정, 당신의 평온이라는 사실. 그걸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관계를 다시 정리해도 됩니다. 죄책감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남은 삶이 평온하다는 사실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냈다면 별빛 철학과 함께 걸어가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함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